오늘 사건은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모라이어 윌슨 살인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넷플릭스 다큐가 1시간 반짜리예요. 개인적으로 좀 짧네 하면서 가볍게 봤는데 괜찮습니다. 되게 잘 만든 다큐예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이게 다야? 뭔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파봤더니 역시나 이 1시간 반짜리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위험한 삼각관계거든요. 그 관계 사이에 흥미로운 디테일이 많습니다. 오늘 쭉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프샤크 VPN은요, 우리가 PC나 휴대폰으로 온라인에 접속할 때 내가 입력하거나 또 보고 있는 출력되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하냐? 우리가 카페나 지하철 안에서 공용 와이파이 많이 쓰시잖아요. 무료니까 당연히 유용하게 쓰는데 이게 사실 해킹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숫자를 입력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해커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켠다? 그럼 암호 덩어리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미국이나 캐나다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일이 많은데요. 특히 넷플릭스나 방송사 사이트는 한국에서 미국 걸 본다?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의류 브랜드 폴로나 타미 힐피거 여기 공홈은 한국에서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직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때 서프샤크 VPN을 켜면 클릭 한 번으로 140개 지역 4,500개 서버로 이동하면서 차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서프샤크 이용 방법은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surfshark.com/enastories를 클릭하시거나 결제할 때 쿠폰코드 enastories를 입력하시면 무려 추가 4개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30일 환불 보장까지 되니까 꼭 이용하시고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서프샤크 VPN을 꼭 이용해보세요. 그럼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레이블 바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자전거예요. 근데 이걸로 시합도 합니다. 이런 스포츠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자전거 레이싱이니까 속도만 빠르면 1등 하면 장땡 아닌가 싶은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경기하는 것 자체가 험난해요. 일단 길 상태가 엉망입니다. 오프로드처럼 바위에 늪지에 흙길, 자갈밭 다 나오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100km에서 300km까지 생존 제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2019년, 2020년 팬데믹 터지면서 아웃도어 스포츠 산업이 막 호황이었잖아요. 그 붐을 잘 타고 성장한 거죠. 그 중에는 콜린 스트릭랜드라는 텍사스 오스틴 출신의 프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콜린은 2020년에 그래블바이크 레이싱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어요. 매년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요. 86년 11월생이거든요. 당시 30대 초중반인데 이 그래블바이크가 체력도 중요하긴 한데 노련함, 민첩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30대 나이지만 앞으로도 크게 될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풋볼이나 야구처럼 국민 스포츠가 아니에요. 전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선수들이 사이드 잡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콜린이 했던 건요. 자기 집에 남는 방 하나를 깔끔하게 수리해가지고 에어비앤비로 돌려요. 또 기업들한테 가서 스폰 좀 해달라 발품도 팔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레드불 같은 대형 브랜드한테 스폰도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2019년 10월에 콜린이 데이팅 앱을 하다가 같은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케이틀린 암스트롱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케이틀린은 87년 11월생이에요. 콜린보다 1살이 어리고 직업은 요가 강사이자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또 운동을 엄청 좋아했고 취미로 바이크도 종종 탔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린이랑 둘이 딱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네? 둘이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콜린은요, 케이틀린을 내 여자, 앞으로 내 와이프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감정이 더 컸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1년 좀 넘게 만나다가 2021년 2월에 둘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 눈 온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때 뉴스 보고 헐 했는데 텍사스가 더워요. 선인장 있는 지역이에요.
한겨울에도 온도가 막 10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가. 근데 폭설이라고? 영하 16도 내려가니까 도시가 그냥 난장판이 됐습니다. 수도관 다 터지고 아파트 침수되고 텍사스 주민들은 패딩 한 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기장판이 그런 거 없어. 완전 대재앙이었대요. 케이틀린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콜린, 나 집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 다 나가고 추워 죽겠어. 얼어 죽겠어. 어떡해. 나 잠깐 자기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콜린은 뭐 어쩔 수 없지. 대신에 그 잠시만 지내는 거다. 나는 동거 별로거든. 너가 내 라이프 스타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자, 암튼 텍사스 한파 때문에 어영부영 그럼 실례 좀 할게. 케이틀린이 콜린 집으로 들어와요. 그 에어비앤비 돌리던 방 있죠. 그거 잠시 영업 중지하고 여자친구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둘이 같이 동거를 하는데 케이틀린은 안 나갑니다. 살아요. 그냥 쭉 살아요. 왜냐면 케이틀린이 콜린을 너무 사랑해요. 친구들한테도 콜린은 내 마지막 남자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남자야. 이러니 같이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안 나간 것도 있었고, 또 콜린이요. 케이틀린을 막 이성적으로 끌려하는 건 아닌데, 이 여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네? 좀 유용하네? 같이 일을 시작해요. 콜린은 밖에 나가서 레이싱하고 케이틀린은 뒤에서 뭐 스폰서십, 기업들 관리하고요. 재정 관리도 하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같이 해요. 둘이서 윌하우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스파르탄 테일러라는 캠핑 트레일러인데 이게 좀 귀엽게 작게 나온 거 있거든요. 요거 오래된 걸 사서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걸 또 케이틀린이 도와서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콜린 입장에서도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둘이 이게 합의가 됐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점점 케이틀린이 콜린 사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는 거죠. 은행 사이트 로그인도 하고 뭐 사업 관련 정보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데이터 공유하고 심지어 SNS나 노트북 비번까지 다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그럼 뭐 이 정도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또 아닙니다. 둘이 엄청 싸워요. 이 커플 성향이 케이틀린은 싸우면 빨리 화해하고 싶고 얘기 좀 하자. 그래도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이거야. 너가 잘못한 건 이거야.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급한데요. 반면에 콜린은 회피형이에요. 그만하라니까. 나도 시간 좀 필요해. 자꾸 동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안 맞는 거죠, 둘이.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럼 각자 다른 사람 만났다가 다시 또 잘해보자. 다시 재결합해요. 이렇게 온오프 관계를 유지하는데, 근데 이러는 동안에도 헤어진 기간에도요, 뭐 헤어져 봐야 이제 몇 주 정도겠죠. 그 기간에도 케이틀린은 계속 콜린 집에 살고 있었어요. 동거는 하는데 연인 관계일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고 이런 애매한 관계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2021년 9월에 이땐 콜린이랑 케이틀린이 동거 시작한 지 한 7개월 지났을 때예요. 콜린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같은 그래블바이크 레이싱 선수인 애나 모라이어 윌슨인데요. 애나는 자기 미들네임을 줄여서 모라고 불렸어요. 자, 근데 콜린이 워낙 여성 편력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났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케이틀린이랑 싸우기도 했고 또 잠시 케이틀린이랑 헤어지면 나 지금 합법적으로 싱글이다. 나 싱글이야. 여친 없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후다닥 다른 여자 만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였습니다. 모는 콜린보다 10살이 어려요. 96년 5월생이고 미국 버몬트 출신입니다. 참 모는 뭐랄까 뼛속까지 운동선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이클링, 축구, 알파인 스키 이런 격동적인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잘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스키에 가장 재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버몬트의 버크마운틴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스포츠로 아주 특화된 학교라고 해요.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에 들어가요. 여긴 또 스키팀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이 학교의 스키팀 출신이다 하면 올림픽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모가 고등학교 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 또 당한 거예요. 같은 부위에. 이때 선수 생활에 타격이 오면서 점점 스키랑은 멀어지더니 그래블 레이싱? 이거 재밌겠다. 완전 새로운 자전거에 꽂힌 거예요.
원래 뭐가 바이크를 즐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블 바이크를 알고 나서 이거 한 대 사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3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거 타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인데? 본격적으로 그래블 바이크를 시작해요. 2019년에 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레이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바로 2등 했어요. 첫 경기에서 여자 부문 2등.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갑자기 그래블 바이크 계의 막 스타로 떠오릅니다. 또 뭐가 얼굴도 귀엽고 호감형이고 또 이 그래블 바이크는 여성 레이서들이 잘 없어요. 이게 막 거리가 100km에서 막 350km까지 달리는 대회도 있거든요. 이걸 여성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죠. 근데 뭐가 막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막 초집중이었어요. 근데 모는 성향이 관심 받는 것 좀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도 팬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여성 라이더로서 영감이 되어야겠다.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블 바이크에 입문을 했는데 콜린이랑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전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는 스페셜라이즈드 바이크라는 자전거 회사의 수요 예측 담당자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같은 자전거 업계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평일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자전거 들고 비행기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경기에 출전해요. 또 이 시기에 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이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다 2022년 5월에 모가 25살 때 나 이제 일 그만둘까봐 선수로만 뛸 수 있어. 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콜린이었어요. 모가 회사를 그만두기 반년 전에요. 라이더 모임에서 콜린을 만났어요. 2021년 가을이었는데 사이클 선수들 몇 명이 모여서 산악바이크 라이딩을 갔는데 거기 멤버 중에 콜린이랑 모가 있었던 거예요. 둘이 처음으로 연락처 주고받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콜린이 이런 모임에 나간다. 그럼 케이틀린이 자주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모임에는 케이틀린이 없었어요. 콜린이 좀 데려가기 싫어가지고 몰래 갔나 봐요. 나중에 케이틀린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를 하는데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나도 산악바이크 타는데? 왜 나만 쏙 빼놓은 거야? 누구 만났어? 거기서? 누구누구 나왔어? 그러니까 나만 따돌렸다. 내가 너 매니저인데 왜 하필 내가 없는 그 짧은 타이밍에 나 없이 그런 재밌는 행사에 갔냐? 화가 난 거예요. 콜린은 이런 케이틀린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요. 날 구속하는 게 막 너무 싫어. 바퀴벌레보다 싫어. 그래서 이번에 또 헤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근데 여전히 둘이 동거는 해요. 그냥 헤어진 거예요. 암튼 모랑 콜린은 이 모임에서 잠시 만났고 요땐 아무 일 없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모가요. 콜린이 살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 놀러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때 둘이 만나서 찌릿찌릿. 근데 콜린은 나 저기 지난주에 케이틀린이랑 싸우고 헤어졌으니까 나 지금 공식적으로 싱글이다? 싱글? 아직 케이틀린이 우리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지만 나 당당해. 나 싱글이야. 그렇게 모를 만난 거예요. 모두 끌렸어요. 콜린에게. 나보다 그래블 바이크 경력도 오래됐고 기업 스폰도 잘 받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또 스폰을 어떻게 받는지 그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모두 풀타임 잡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에게 콜린이 멘토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게 둘이 오스틴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미디오 카페라는 식당에 자주 갔어요. 근데 이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여기 자전거 테마로 꾸며진 곳이거든요.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또 여러 지역의 체인으로 있는데 사장님이 자전거 선수들 스폰도 해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커피나 맥주 이런 거 후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자전거 선수들이 단골로 많았어요. 그 중에는 케이틀린이랑 콜린 커플도 둘이 이제 연애한 지 한 2년쯤 돼가니까 이 카페에 자주 왔었습니다. 사장님이랑 직원들도 친하고 선수들끼리도 다 친하고 얼굴 보면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콜린이 여자친구 케이틀린이 아니라 모랑 이 카페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상한데? 아니 콜린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저 어린이랑 여기 오지? 그것도 단둘이? 결국에는 이 카페 직원 한 명이 오지랖을 부립니다. 이 직원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참다가 케이틀린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케이틀린, 너 혹시 콜린이랑 헤어졌어? 케이틀린은 그게 100% 헤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원래 우리가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긴 해. 근데 왜? 아니야. 그냥
뭐야, 왜 그래? 아니, 지금 콜린이 딴 여자애랑 카페에 왔다? 되게 어려 보여. 얘 뭐 아니야? 엄청 유명한 선수 있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케이틀린 완전 열받아가지고 바로 콜린한테 문자해서 너가 딴 여자 데리고 카페에 왔다고? 설마 아니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맞는데. 사실인데. 그러니까 비꼬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가 케이틀린은 그 여자랑 미디어 카페에 있지 마. 나 너 겁나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콜린의 반응은 나 뭐랑 지금 카페에 있는 거 맞아. 그게 뭐? 그게 왜? 아니, 우리 헤어졌잖아. 뭐 사실이긴 한데 헤어진 건 맞는데 워낙 이 둘이 온오프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콜린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케이틀린이 막 미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케이틀린이 콜린이랑 잠시 헤어지고 나서 멕시코에 왔어요. 머리도 좀 식힐 겸 온 건데 아마 이런 기분 아닐까? 콜린? 또 내가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릴걸? 또 나한테 매달릴 거야. 이런 생각에 나의 소중함이 느끼라고 떠난 걸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케이틀린은 지금 당장 멕시코에서 오스틴 갈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얼마 뒤에 모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합니다. 뚜루룽. 여보세요? 머라이어 윌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 콜린 여자친구야. 나랑 콜린이랑 동거하는 거 알지? 우린 사업도 같이 했고 헤어져도 늘 다시 만났어. 이번에도 헤어지긴 했는데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콜린에게서 떨어져. 이렇게 한 1분 30초쯤 통화했다고 합니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막 딱따구리 마냥 막 퍼부었을 것 같아. 뭐는 뭐지 이 여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시점이요. 모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 집 캘리포니아로 떠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하나 하자면 모가 오스틴에 왔을 때 그때 잠깐 콜린이랑 사귀었고 일주일 지나서 모가 오스틴을 떠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관계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뭐 이후에 둘이 전화도 하고 SNS에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사실 모는 콜린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모 일기장을 보면 콜린이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린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일주일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 뭐 중딩처럼 이렇게 만나고 정말 깔끔하게 헤어진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는 케이틀린에게 연락받고 황당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로 콜린에게 말했어요. 당신 전 여친이 나한테 전화 왔어. 콜린은 여기에 또 빡쳐가지고 바로 케이틀린에게 문자를 보내요. 네가 모한테 전화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라고 정신 차려! 세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케이틀린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혼자서 망상에 빠져요. 몇 주 뒤인 11월 초에 케이틀린이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걔 생일이야. 콜린이 생일인가 봐요. 걔 지금 집에서 24살 여자애랑 놀고 있을걸? 오스틴에 이사 왔을지도 몰라. 난 지금 툴룸에서 소리치유 연습이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자기 혼자서 모랑 콜린이 여전히 사귈 것이다. 내가 살던 콜린 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난 여기 멕시코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버림받았어. 혼자가 됐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뭐가 콜린 집에 들어가서 동거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만났다가 물리적으로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이게 이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뭔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케이틀린이 괜히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콜린이 여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여사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계속 질투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점점 더 콜린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야. 지금 모랑 콜린, 케이틀린 이 삼각관계 벌어지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콜린이랑 케이틀린이 한참 연애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콜린이 갑자기 옆에 숨어가지고 웬 여자랑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야? 케이틀린이 물어봐도 친구야, 친구. 콜로라도에 사는 바이크 선수야.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케이틀린이 너무 찝찝하니까 계속 파본 거예요. 그리고 케이틀린에게 권한이 많았죠. SNS나 뭐 휴대폰 비번 같은 것도 몇 번 시도하면 금방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찾았습니다. 이게 뭐 이메일인지 뭐 채팅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를 발견을 해요. 콜로라도 여자가 청바지에 브라만 하고 있는 사진을 콜린에게 보냈네? 뭐야 이 여사친은. 여사친 이런 사진은 여자들끼리도 안 보내. 바로 콜린에게 따졌죠. 야 어떤 여사친이 남사친한테 홀딱 벗은 사진을 보내? 이게 바람핀 게 아니면 뭔데? 콜린은 아무 관계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왜 여사친이 자기 브라 입은 사진을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잘못했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케이틀린이 점점 더 콜린에게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린이랑 모랑 짧게 일주일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서예요. 한 달 지났을 때 정말로 케이틀린 예상대로 콜린이랑 재결합을 해요. 한 달 만에 콜린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참 이것도 웃긴데 케이틀린은 정말 콜린을 사랑했어요. 반면에 콜린은 나 싱글로 자유롭게 딴 여자 만나고 싶은데. 근데 케이틀린이 업무적으로 또 필요해. 또 옆에 있으면 편해.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매니저 역할도 잘 해주고 그러니 사랑이 없어도 재결합을 한 거죠. 자, 이때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케이틀린은요. 나 권총 하나 사야겠어. 요즘 집 주변에 홈리스도 많고 약쟁이들도 있고 집에 하나 둬야겠어. 그렇게 커플이 총을 사러 가요. 맥브라이즈라는 작은 총기 상점에 가서 각각 총을 삽니다. 9mm 시계 사우어 P365 권총인데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실버였어요. 탄약도 두 상자를 사요. 이걸 호신용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2022년 1월에 콜린이랑 케이틀린이랑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미디어 카페 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테마 카페. 근데 지난번이랑은 다른 지점입니다. 지난번 콜린이랑 모가 갔던 곳은 오스틴 지점이고요. 이번에는 아칸소주,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 벤턴빌 지점에 갔어요. 아칸소에서 바이크 경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했다가 뒤풀이로 간 거예요. 친구들 여럿이서 콜린이랑 케이틀린이랑 다 같이 막 떠들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콜린의 동공이 이렇게 막 흔들리더니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케이틀린 표정도 안 좋아요.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모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요. 이때 분위기 완전 이상했죠. 모두 유명한 바이크 선수니까 콜린 무리들의 친구들하고도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얼굴을 다 알아요. 모랑 케이틀린도 서로 얼굴 알아. 왜냐면 콜린이 경기 갈 때마다 케이틀린이 자주 따라갔으니까. 또 가벼운 아마추어 경기에는 케이틀린도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온 건데 모두 왔네? 그렇게 모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다른 선수들이 모가 또 어리고 예쁘니까 막 환영해주고 모 오늘 경기 어땠어? 막 다 한마디씩 걸어주고 분위기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모두 불편하죠. 저 남자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전 여친인가 현 여친인가? 나랑도 뭐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막 후끈 열기가 막 나. 케이틀린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과호흡이 올 것 같아. 막 너무 표정이 안 좋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 니콜이요. 케이틀린 왜 그래? 너 괜찮아? 물어봤어요. 콜린이 전현이랑 바람 폈어. 그래서 니콜 입장에서는 친구니까 야 진짜 저것들이 바람 폈어? 야 너 콜린이랑 그냥 헤어져. 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알아요. 콜린이 케이틀린 별로 안 좋아한다. 여자친구를 안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플이요. 거의 3년을 만났거든요. 온앤 오프 관계이긴 하지만. 근데 단 한 번도 콜린 입에서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 좀 이따 올 거야. 내 여자친구 케이틀린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걸프렌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 그냥 케이틀린 올 거야. 케이틀린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엔 대외적으로는 그냥 싱글이고 싶어서 열어두려고, 많은 여성들에게 열어두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케이틀린은 모랑 콜린이랑 나랑 한 공간에 있네? 이게 너무 짜증이 나서 막 씩씩댑니다. 그렇게 친구 니콜이랑 얘기를 좀 더 하는데요. 니콜은 좀 말렸어요. 뼈를 때려요. 야, 그냥 콜린이랑 헤어져. 너 쟤가 뭐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뭐 하는 거야? 지겹지도 않아? 너 만약에 콜린이 너랑 잠깐 헤어졌어. 그 사이에 딴 여자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케이틀린 답변. 그래? 그럼 내가 그 여자 죽여버릴 거야. 니콜은 헐, 얘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니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 이거. 그 무리에 있던 제클린이라는 친구에게도 내가 전현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했대요. 두 명이나 들은 거지. 근데 다들 그냥 아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케이틀린 입장에서는요. 화가 날 수 있죠. 질투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잔데 계속 날 안 바라봐. 다른 여자만 찾고 나는 뭐야? 나는 뭐 섹스 파트너야? 일 좀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당연히 화가 나지 안 나겠어요? 근데 이 화를 콜린에게 내야지 왜 모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게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케이틀린은 모가 콜린은 그냥 내 남잔데 모가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콜린에게 질척댄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셋이서 아칸소 미디어 카페에서 마주치고 나서요. 그 이제 어색한 기류만 흐르고 헤어졌어요. 근데 모가 콜린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하이, 우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지난 금요일에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 이번 주말엔 좀 그렇긴 했어. 이번 주말은요, 케이틀린이랑 셋이 카페에서 마주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넌 나랑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야? 지금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솔직히 내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돌고 있어. 한 번은 너랑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모랑 콜린 사이가 깔끔하게 정리 안 된 것 같죠. 아니 정말 둘이 일주일 사귀고 깔끔하게 헤어졌다면 뭐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겠어요? 너 나랑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야?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는 지금 혼자 콜린에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콜린은 뭐라고 답을 했냐? 바로 답을 안 하고요. 다음 날 했어요. 하이 모, 네가 불편한 상황에 있다니까 내 기분도 참 불편해. 케이틀린이 아칸소에 같이 온 건 프로젝트 관련 미팅 때문에 온 거라 돌이켜보면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니 장난빠냐고 지금. 만약에 콜린이요 진심으로 케이틀린 생각하고 뭐랑 깔끔하게 끝났어 그러면 뭐 이제 그만 연락해 나는 케이틀린이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지금 뭔가 아쉬움이 남아. 그러니까 이 케이틀린이 왜 아칸소에 나랑 같이 왔고 우리가 카페에서 마주친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케이틀린 데려간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 뭘까요? 지금 이 관계가.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살해 동기가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자 두 개를 봤을 때는 케이틀린이랑 뭐랑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뭔가 덜 닦였는데 바지 입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나중에 콜린이 진술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로맨틱한 관계였고 이후에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각자 갈 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틀린이랑 헤어졌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난 건데 일주일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때 케이틀린도 뭐 데이팅 앱 이런 거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났어요. 또 이후에 같은 바이크 선수니까 경기가 있다면 가끔 마주치긴 했대요. 또 훈련도 같이 받은 적이 있고. 근데 오픈된 장소에서만 만났습니다. 뭐 아니래요. 질척한 관계가 아니래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모든 대화를요. 케이틀린이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뭐야 이년 왜 내 남자에게 직접 대는 거야? 그래서 케이틀린은 이후에 콜린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남자가 뭐를 만나나 안 만나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이게 여러분 지금 셋의 관계예요. 그리고 콜린이요. 지금 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타입이에요. 금요일 되면 여자친구랑 싸워. 그리고 헤어져. 주말에는 나 싱글이야. 합법적인 싱글. 이러고 클럽 가서 여자 만나고 놀다가 막 만취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 여친이랑 화해할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끝이 안 나요.
몇 달이 지나서 2022년 4월이었어요. 이때 콜린이 한 달 정도 캘리포니아랑 애리조나 주에서 지냈거든요. 경기도 있고 훈련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케이틀린이랑 떨어져 있어요. 케이틀린은 오스틴에 있지. 이때 또 콜린이 뻔질나게 모에게 연락을 해요. 솔직히 모는 콜린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 관계가 좀 이상하니까 아 그래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좀 꾹꾹 누르려고 하면은 다시 또 콜린이 뭔 사그라들었던 불씨를 확 태우는 것처럼 계속 막 휘발유를 들이붓는 거예요. 콜린은 켈리랑 아리조나에 있는 이 순간에 너무 신났죠. 여친도 없어, 아무도 간섭 안 해, 호텔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신나게 모한테 플러팅을 날리는데요. 사실은 이걸 케이틀린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콜린 아이디 비번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모두 바쁘긴 했어요. 전국 다니면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콜린이랑 마주칠 때도 있었고 정확히는 몰라요. 둘이 만났을 때 섹슈얼한 관계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어딘가 그 남녀 간의 썸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모가 기량이 엄청 좋았어요. 연승을 하는데요. 시오틀 클래식이라는 대회에서 레이서들 30명이랑 붙었는데 1등 했어요. 얼마 뒤에 샌디에고에서 벨기에 와플라이드라는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우승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블바이크 업계에서 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5월 초에 모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오스틴. 콜린의 나와바리 오스틴. 근데 마침 콜린은 없죠. 저 멀리 아리조나에 있었어요. 이때가 콜린도 한 달쯤 전국 돌다가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틀린이 여자친구 케이틀린이 자기야 내가 자기 있는 애리조나에 찾아갈게. 마지막 일정 다 같이 보내고 자기 차 타고 같이 오스틴으로 돌아오자.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케이틀린이 콜린 만나러 아리조나로 갑니다. 거의 이제 남자친구를 한 달 만에 보러 간 거죠. 근데 그동안 이 한 달 동안 콜린이 얼마나 신나게 뭐랑 문자 주고받고 했어요. 아 근데 여친이 온다고? 찔리잖아. 얼른 문자랑 DM이랑 싹 다 지우고 심지어 연락처 이름을요. 그 모라고 되어 있는 모에서 크리스틴 월이라고 바꿨어요. 혹시 모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그거 케이틀린이 보면 안 되니까. 참 부지런히 떨죠. 자, 근데 대부분의 문자는 이미 케이틀린이 다 봤습니다. 거의 광기의 집착으로 문자를 막 다 외울 정도였어요. 심지어 케이틀린은 지금 모가 오스틴에 있다. 콜린이 아리조나에서 나랑 같이 오스틴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둘이 만날지도 모른다.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요, 케이틀린이 이제 모가 보낸 문자를 봤기 때문에 스케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모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 GPS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트라바라는 앱 때문이에요. 이 앱은 운동 좀 한다 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선수든 일반인이든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앱입니다. 자기 운동 기록을 남기고요. SNS처럼 소통도 하고 기록 서로 보여주면서 경쟁도 하고 그런 앱이에요. 왜 우리도 러닝하고 나면 내 기록 인스타에 5km 몇 분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앱인 거죠. 문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계정이 비공개가 아니라 전체 계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러닝을 했다면 그 러닝 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군인들이 이 앱을 켜고 러닝을 했다가 군사 기지가 노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앱인 거죠. 이걸 모가 쓰고 있었어요. 모뿐만이 아니라 콜린도 바이크 선수들이 다 사용했대요. 문제는 케이틀린도 이 앱을 알아요. 여기에 이름 모 이렇게 검색하니까 얘가 오늘 어디에서 운동을 했는지 막 다 나와. 어라? 오스틴에 있네? 너 내 남친 만나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죠. 그러다 5월 9일에 콜린이랑 케이틀린이 아리조나에서 오스틴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케이틀린은요, 스트라바 앱에서 모 이름을 2번 검색했어요. 모는 이때 뭐 했냐면 경기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케이틀린 캐시라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콜린 여친 케이틀린이랑 이름이 같죠. 근데 안 헷갈리게 제가 친구는 캐시라고 할게요. 캐시 집에 지내면서 며칠 뒤에 열릴 하이코라는 경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모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지금 막 컨디션 완전 좋아요. 그러다가 모가 콜린에게 물어봤죠.
콜린, 오스틴 돌아왔어? 콜린은 돌아왔어. 나 어제 왔어. 그래? 나 캐시라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여기 타운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언제 같이 라이딩 훈련 가자. 이런 제안도 먼저 합니다, 콜린이. 5월 10일 모가 경기를 나흘 앞둔 날이었어요. 케이틀린은 또 이스트라바 앱에서 모를 4번이나 검색해요. 어디 있는지, 콜린 만나는 거 아닌지 막 집요하게 알아내려고 한 거죠. 다음 날 5월 11일, 이제 경기 사흘 남았습니다. 모는 이날 아침부터 혼자 훈련하고 콜린에게 셀카를 보냈어요. 땀이 완전 막 쩔어가지고 먼지 투성이고 이날 오스틴 날씨가 엄청 더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린이 모 셀카 딱 보고 나서 야, 너 덥겠다. 오늘 저녁에 수영하고 같이 밥 먹을래? 모는 완전 좋지. 나 더워 죽을 것 같아. 내가 캐시 집 주소 보낼게. 데리러 와줘. 그렇게 저녁에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콜린은 이제 밖으로 기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머리가 슬슬 복잡하죠. 나 케이틀린한테 뭐라고 하고 나가지? 그냥 싸울까? 싸우고 헤어지고 나갈까? 결국에는 나 잠깐 볼 일 있거든. 나갔다 올게. 근데 케이틀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시 집 주소 보낸 것도 다 알았어요. 겉으론 그래 이랬지만 속으로는 바람 피러 가네. 저녁 6시쯤 콜린이 BMW 오토바이를 타고 모를 데리러 갑니다. 캐시 집으로. 그렇게 둘은 다시 오스틴에 있는 딥 에디라는 수영장에 가서 놀다가 바로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어요. 이때 케이틀린이 계속 콜린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거든요. 이거 콜린이 다 씹었습니다. 그냥 나 편하게 모랑 놀고 싶은 거지. 케이틀린은 미치는 거죠. 딴 여자랑 놀면서 내 연락을 안 받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콜린이 다시 오토바이 타고 모를 캐시 집에 태워줬어요. 이게 저녁 8시 반쯤이었습니다. 이때 빈집이었어요. 캐시는 집에 없었고 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 찍찍 누르고 들어가요. 그렇게 둘이 헤어지고 나니까 콜린이 얼른 아이고 케이틀린에게 빨리 연락해야지. 그동안 다 씹었는데 화났겠지? 바로 전화기 켜가지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케이틀린 어디야? 나 친구 집에서 뭐 하느라 늦었어. 폰도 꺼져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뭐 밥은 먹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참 못난 게 모를 만날 때는 여자친구 싹 무시하더니 모가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남친 모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냥 헤어지든가. 자, 그런데 웬일인지 케이틀린이 답장을 안 합니다. 콜린은 기분이 싸한 거죠. 원래 답장을 안 할 애가 아닌데 그 반대죠. 그렇게 막 집착하던 여자가 조용하니까 뭐야, 자나? 하면서 집에 갔는데 케이틀린이 없어요. 전화하니까 뚜뚜뚜 통화 중이야. 근데 콜백도 없고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얘가 오늘 왜 이러나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한편 저녁 9시 50분쯤 친구 캐시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싸왔는데 그거 넣어두려고 이제 바로 부엌으로 간 거예요. 몸을 쓱 돌리니까 욕실 바닥에 뭐가 누워있는 거예요. 캐시는 처음에는 이상한 거 잘 모르고 얘가 뭐 마사지하고 있나? 너무 더워서 바닥에 누워있나? 계속 말을 걸었대요. 너 오늘 뭐 했어? 수영은 어땠어?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 근데 뭐가 답이 없어요. 조용해. 그렇게 욕실로 가보니까 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피 웅덩이가 있어요. 캐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911에 신고를 해요. 막 애가 막 거의 막 패닉이야. 이러면서 디스패처가 CPR을 시키거든요. 막 캐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어떡해요? 안 움직여요. 자, 그렇게 7분 뒤에 오스틴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현장에서 탄 피 3개가 발견됐어요. 이거 전부 다 뭐가 맞았는데 한 발은 얼굴 오른쪽, 한 발은 머리 오른쪽, 다른 한 발은 심장 부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쏜 거지. 모는 이날 10시 10분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겨우 25살이었어요. 며칠 뒤에 또 한 번 그래블 바이크 경기에 가서 이름 날릴 뻔했던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캐시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집 문이 열려 있더래요. 닫혀 있긴 한데 이게 잠기지는 않은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콜린 만난다고 했어요. 같이 수영하고 밥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콜린이요? 그럼 뭐 집에서 사라진 건 없습니까? 캐시는 경찰들이랑 같이 살펴보는데 뭐 특별히 도난당한 금품은 없는데 차고로 가니깐요. 모의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스페셜라이즈드 엑스웍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500에서 2천만 원쯤 한대요. 엄청 비싼 거죠. 이게 안 보인다. 얘기를 하니까 경찰들이 좀 주변을 살펴봅니다. 집에서 한 20m 지점에요. 대나무 숲속에 버려져 있어요. 이거 절대 뭐가 했을 리가 없죠. 며칠 뒤에 경기 나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왜 버려요? 수사팀은 이거 범인이 타고 도망갔구나. 그리고 버린 거다. 자전거에 있는 뭐 DNA랑 지문까지 다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탐문하면서 링 카메라가 있나 없나 확인을 했더니 몇 군데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캐시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로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렇게 딱 집중해서 보니까 검은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여러 번 이 아파트를 들락날락 하는 게 잡혔습니다. 이 지프 뒤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또 다른 집 카메라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모의 비명소리랑 총성이 3번 울린 게 담겼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시간대를 보니까 9시 반경이에요. 마침 그 시간에 지프가 지나갔습니다. 이 차가 용의 차량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콜린이라고. 콜린 자전거 선수라 했지. 근데 마침 지프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네? 수사팀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한 9시 전에 콜린 집으로 찾아갑니다. 콜린은 차고에서 문 다 열어놓고 뭐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갔더니 마당에 그 검은 지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오스틴에 지프는 많죠. 검은 지프도 많아요. 근데 뒤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또 창문이 약간 좀 특이한 뭔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튜닝이. 이런 지프는 흔하지 않은데. 콜린? 이놈 의심된다. 콜린의 표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물어봐요. 콜린? 애나 뭐 아세요? 모 윌슨이요. 바이크 선수. 네, 그런데요. 어젯밤에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콜린 표정이 There's really no easy way to say this, sir. So apparently last night she passed away. How did? Yeah. Right now it's an open investigation, but it is being investigated as a homicide. Okay. 뭐랄까, 원래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담담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나랑 수영하고 헤어졌는데 죽었다고? 그것도 살인사건? 말을 잘 못하고요. 계속 멍한 표정을 지어요. 수사팀은 임의 동행으로 콜린을 데려가요. 근데 당시 그 집에 케이틀린도 있었거든요.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은 케이틀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콜린만 데려가요. 6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요. 콜린은 뭐랑 어떤 사이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는 딱 일주일 동안 로맨틱한 관계였다가 그 뒤에 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여자친구 케이틀린이랑 잠시 헤어졌을 때 그때 케이틀린도 데이팅 앱에서 남자 만났습니다. 그 범블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만났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제가 뭐랑 바람핀 게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둘이 바람이 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원한을 사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내가 원인 제공했다는 걸로 돼버리니까. 그러다 경찰이요. 링카메라에 찍힌 그 지프 영상 딱 보여주는데 이거 당신이 타는 차 맞죠? 이거 제 여자친구 케이틀린 차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총을 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콜린은 케이틀린이 뭐를 죽였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케이틀린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애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케이틀린 평이 되게 좋아요. 친구들도 케이틀린 사려 깊고 배려 깊고 사람 죽인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아무튼 점점 케이틀린이 용의자로 몰리고 있어요. 수사팀은 총이요? 총을 샀나요? 네, 얼마 전에 샀습니다. 저는 절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케이틀린이 자기 언니 크리스티랑 같이 연습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격장에.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해요. 이 시점에 경찰은 영장 받아서 콜린 집 압수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총 2자루랑 탄약 상자 2개가 발견이 되는데 만약에 총을 썼다면 탄약이 조금이라도 비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총이랑 탄약은 쓴 게 아닌가? 혹시 다른 탄약을 샀나? 콜린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탄약 산 적 없습니다. 일단 알겠다. 자, 경찰은 이제 케이틀린이랑 같이 사격 연습했던 언니 크리스티까지 인터뷰하려고 찾아갔는데 크리스티는 없어요. 오스틴에 없어. 뉴욕으로 갔대요. 2달 전에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따라갔대요. 지금 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콜린이랑 인터뷰한 그 같은 날에 케이틀린만 경찰서로 부릅니다. 근데 경찰이 여기서 케이틀린을 체포해버려요. 혐의가 뭐였냐? 서비스 비용 미지급.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혐의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2021년에 케이틀린이 클리닉에 가서 보톡스를 맞았대요. 근데 먹튀한 거예요. 이게 먹튀가 가능한가 싶은데 미국에서 보톡스를 싼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내고 도망 나온 건가? 아니면 준다고 했는데 안 준 건지 이게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미 영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소액이고 경범죄이다 보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명목으로 케이틀린이 취조실에 앉아 있어요. 형사들은 보톡스 그 얼만데 그 궁금하지도 않아. 뭐에 대해서 계속 캐물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아냐, 만난 적 있냐, 어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케이틀린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체포 영장 있죠. 보톡스 먹튀했다. 거기에 케이틀린이 생년월일을 잘못 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잘못 썼다? 효력이 없거든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케이틀린. 결국엔 이 영장이 없는 게 돼요. 형사는 또 이걸 얘기해야죠. 케이틀린, 당신 지금 체포된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저 나갈래요. 여기 있기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네, 나가세요. 문 열려 있어요. 당신 체포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차가 왜 현장에 있었죠?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자백까지 받아내봐야 나중에 이게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이 장면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형사가 미란다 원칙 고지도 안 하고 자백을 받으려고 했다. 케이틀린은 나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냥 답은 좀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자기 차가 왜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케이틀린 차가요. 그 지프가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랑 콜린이 갔던 햄버거 가게 있죠. 그 근처에서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하루 종일 콜린이랑 모를 미행했던 겁니다. 이제 케이틀린은 용의자가 확실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틀린? 모르겠어요. 제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제 차가 왜 거기 있었죠? 모른대요. 결국에는 케이틀린 풀려나고요. 영장 없으니까 대신에 휴대폰을 제출했어요. 콜린이랑 케이틀린 둘 다 휴대폰 제출했어요. 자, 그리고 집은 압수수색 중이니까 이제 콜린이랑 케이틀린이 콜린의 아버지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 커플이 하루 동안 자는데 둘이 별로 대화도 안 했대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콜린도 정말 케이틀린이 사람을 죽였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콜린 집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관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식탁 위에 케이틀린의 여권이랑 언니 크리스티 여권 그리고 현금 500불이 있었습니다. 75만 원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다른 어디 금고나 서랍이 아니라 식탁 위에 여권 2개랑 그것도 언니 여권, 나랑 닮은 언니 여권 그리고 현금이 딱 올라가 있어요. 이거 도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지 않아요? 여기서 경찰이 2번째 실수를 합니다. 케이틀린이 정말 도망갔어요. 아무도 케이틀린이 미행 안 한 거예요.
경찰에게 풀려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케이틀린은 월마트에 가서요, 새로운 아이폰을 삽니다. 그리고 이날 콜린을 만나기로 했대요. 밖에서 둘이 같이 하는 그 캠핑 트레일러 사업, 그 업장에 있는 록카트에서 보기로 했는데, 콜린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케이틀린이 안 와요. 계속 기다려도 안 와. 알고 보니 자기 차 지프 끌고서 카맥스라는 대리점으로 갑니다. 중고차 거래하는 데예요. 근데 이것도 참 그런 게, 아니 지금 이 지프 차가 되게 중요한 증거 아니에요. 이걸 압수도 안 하고 뭐 했대?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차를 홀라당 팔아요. 도주 자금 만든 거죠. 한 10,000불 정도, 한 1,500만 원쯤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스틴 공항으로 가서 휴스턴으로 가요. 휴스턴에서 다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갑니다. 뉴욕에 왜 갔을까요? 언니 만나러. 5월 18일에 도착을 했는데 카메라를 보면 케이틀린이 마스크하고 파란색 자켓 입고 요가 매트를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요가 매트 이거 중요하지. 요가 이거 중요하지. 그러고 아예 행적이 끊겼어요. 언니를 뭐 만났는지 만나서 뭐 했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 동안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스틴에 있는 어떤 사격장에서 케이틀린의 언니 크리스티가 탄약을 한 상자 구매한 게 나와요. 그 영수증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탄약이 현장에 있던 탄피랑 똑같았어요. 이게 유력한 증거다. 경찰이 바로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뉴욕까지 간 건 어찌저찌 확인을 했는데 아니 어디로 튄 거야. 경찰은 혹시 해외로 갔을지 모르니까 뭐 출국 기록이랑 항공사 예매 내역 다 봤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케이틀린이 카맥스에서 차를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찾아가서 그 매매 계약서를 봤는데 어라,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수표로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 받을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티 암스트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곤 두 줄을 빡빡 긋고서 다시 자기 이름 케이틀린 암스트롱이라고 바꾼 거예요. 크리스티는 뉴욕에 있는 그 언니 이름입니다. 이건요, 케이틀린이 무의식 중에 난 이제 크리스티야, 난 크리스티야, 크리스티로 살아야 돼, 계속 머릿속에 뭔가 주입하고 있다가 무심코 이름 쓰세요 하니까 크리스티 이렇게 쓴 거 아닐까? 근데 썼는데 잠깐만, 돈은 내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본명 써야지, 다시 지우고 쓴 거죠. 그래서 수사팀은 언니다, 언니 이름으로 도망치고 있다 조회를 해보니까 5월 19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코스타리카로 출국한 게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암스트롱, 언니 여권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요가 매트 어깨에 메고. 그게 체포영장 발부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경찰은 뭐 질타를 받겠죠. 근데 부끄럽지만 브리핑을 합니다. 살인 용의자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시민들은 뭐 분노했죠. 특히 유가족들 기가 차죠. 지금 모든 게 문제였어요. 아니 링카메라에 분명 케이틀린 지프가 잡힌 걸 봤어. 그 영상을 사건 벌어진 바로 다음날 확보했거든요. 그럼 빨리 영장 준비했어야지. 괜히 그 보톡스 먹튀 영장 그거 믿고서 됐어 천천히 하자 그랬다가 보톡스 영장 오류가 있네? 풀어주고. 그럼 미행이라도 하든가. 집에 떡하니 여권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보면 해외로 토끼려나?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나? 유족 입장에선 분노할 만해요. 이렇게 무려 43일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 경찰이랑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쉽게 안 잡혀요. 케이틀린이 모든 생활 반응을 차단했거든요. 전화도 없고 은행 거래도 안 하고 SNS도 안 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콜린 있죠. 콜린도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삼각관계의 꼭지점 같은 인물이니까 당연히 살인마의 죄가 크죠. 근데 사실 이 판을 짠 건 콜린이에요. 엄청 욕먹고 레드불 스폰서 계약 잘렸습니다. 그럼 케이틀린이 뭐하고 있을까요? 코스타리카에서. 자, 이곳에 작은 해변 마을 산타 테레사라는 곳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승마도 하고 서핑도 하고 이런 좀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요가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해요. 다 요가 매트 들쳐매고 간 이유가 있어. 요가 리트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에요. 요가도 배우고 명상도 하고 건강식도 먹고 막 또 이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템플스테이처럼 아니면 기도원처럼 심신이 좀 힘들 때 그럴 때 가는 겁니다. 뭐 길게는 뭐 일주일, 2주일짜리도 있대요. 케이틀린이 여기서 좀 마인드 리셋을 하고 싶었나 봐. 돈 존스 요가 라찌라는 데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좀 바꿔요. 머리도 자르고 좀 어둡게 염색을 하고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언제는 캐서린, 언제는 앨리슨, 정체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방 안에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스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서칭을 해봐요. 구글에 모 윌슨 검색하기도 하고 사건 기사들 다 보고 자기 이름 뭐 케이틀린도 검색해보고 또 휴대폰이 어떻게 추적되는지 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이 지문을 없애줄 수 있는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파인애플로 지문을 지우려고 했나 봐요. 아니 그 어떻게 지우지? 껍질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건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파인애플로 지문을 지울 수 있다면 이거 재배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지문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DNA 증거는 어떻게 할 건데? 좀 멍청한 것 같죠. 그리고 성형수술도 받았습니다. 언니 크리스티랑 조금 비슷하게 보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얼굴을 갖고 싶었던 건지 코 수술을 했어요. 6,350불, 거의 1,0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이번에는 돈 냈나? 자, 이렇게 케이틀린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사건 벌어진 지 한 달 반 만에 6월 23일 오스틴 경찰이랑 연방보안관이 코스타리카로 들어갑니다. 지금 케이틀린 숨어있는 산타테레사에 정확히 도착했고요. 수사팀은요, 일단 케이틀린이 요가 경력이 있으니까 또 요가 매트 메고 갔으니까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요가 강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로 유명한 마을에 온 거죠. 뭐 단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케이틀린 사진 몇 장 들고서 요가 리트릿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얼굴 압니까?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막 물어보면서 다녀요. 수사팀 중에 한 명 페레즈 보안관이 마침 케이틀린이 지내고 있는 돈준 호스텔에 가게 됐어요. 거기 패티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앞에 뭔가 케이틀린이랑 비슷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색은 달라. 좀 더 어둡긴 한데 뭔가 그 실루엣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코에 밴드를 붙이고 있네? 또 입술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아마 코 수술 붓기가 아닌가 싶은데 레페즈는 슬쩍 가서 스페인어로 물어봤어요. 이 호스텔은 하룻밤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뭐 친절하게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알려주더래요.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다가 여자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케이틀린 암스트롱인데요. 찾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틀린이 자기 본명을 얘기했어요. 좀 마음에 들었나? 농담이고 아마 방심하고 있다가 말하고 나서 아차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43일 만에 도주가 끝이 납니다. 바로 체포됐고요. 수사팀이 케이틀린 살던 그 호스텔 방안을 좀 봤는데 케이틀린 본인 여권, 언니 크리스티 여권, 또 휴대폰도 있었어요. 근데 케이틀린이 그동안 휴대폰을 계속 주기적으로 초기화한 거예요. 근데 초기화하면 그 내용이 지워지는 줄 알았나 봐. 대부분 복구됐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메모장을 지웠는데요. 그 메모장에 뭐가 살해된 캐시집 주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주소가 적힌 메모를 언제 삭제했냐면 케이틀린이 뭐가 살해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경찰서에. 인터뷰하고 나서 바로 지웠습니다. 근데 이게 복구가 된 거죠. 캐시집 주소가 왜 케이틀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왜 삭제했을까요? 또 코스타리카행 비행기 예매하면서 사용한 지메일이 있어요. 그 계정도 삭제했어요. 이것도 왜 삭제했을까?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케이틀린 변호인이요. 정말 어이없는 항변을 하거든요. 코스타리카에 그냥 여행 간 거래요. 도망간 게 아니라 아니 여행인데 왜 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갔을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뭐 아무튼 결국에는 케이틀린이 자기는 살해 안 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재판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재판 전에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케이틀린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텍사스로 송환이 됩니다. 트래비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내는데요. 케이틀린이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더래요. 한 1년 동안 재판 기다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막 스쿼트 하고 요가도 막 매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쉴 틈 없이 하는 거예요. 휴게소에 앉아 있을 때에도 계속 운동만 해. 심지어 막 몸이 아플 정도로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도관님 나 운동하다 다쳤어요. 허리 너무 아파. 다리 아파요. 계속 어디가 아프대요. 어쩔 수 없이 교도관이 병원에 데려갑니다.
로잘라 존슨이랑 다른 경찰이랑 이렇게 둘이 이제 2인 1조가 돼서 케이틀린 데리고 외부에 있는 정형외과에 갔어요. 이때 케이틀린은 수갑을 차고 있고 그게 이렇게 허리에 있는 체인에 쭉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에 족쇄도 차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케이틀린이 닥터, 발이 너무 아파요. 저 여기 통증 너무 심한데 이거 족쇄 이거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봤을 때도 족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됐나 봐요. 결국 케이틀린은 수갑만 차고 병원을 나옵니다. 발이 아주 자유롭게 됐어요. 로잘라 교도관은 타고 온 밴 문을 딱 열고 다른 경찰이랑 케이틀린 먼저 태워야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타야지 하는 그 순간에 간호사가 따라 나오면서 교도관님 이거 서류 이거 가져가야 돼요. 로잘라는 이걸 건네받으려고 몸을 살짝 돌렸는데 그 순간에 케이틀린이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가는데, 아니 케이틀린이 그 흑백 줄무늬 죄수복 있죠, 그거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질주하면서 바지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복을 입고 있어. 이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왜냐면 죄수복은 너무 튀니까 딱 봐도 저거 탈옥범인데 들키니까 그 단색깔의 내복을 안에 입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 도망가면서 한쪽 수갑도 풀었어요. 나중에 케이틀린 깜빵 조사해봤더니 얇은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각으로 어떻게 해서 풀었나 봐.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경찰관 2명이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이미 넘어져서 막 나가 떨어져 있고, 로젤라가 막 죽을똥 살똥 쫓아가는데 거의 10분 넘게 추격전을 벌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체력이 바닥 나지. 나중에는 막 로젤라도 넘어지고 막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무려 그 병원 주변을, 주차장 주변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요 1.4km 정도 달리다가 결국에는 잡혔어요. 케이틀린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꽤 높았거든요. 못 넘어가고 잡혔어요. 로젤라는 막 케이틀린 잡으려고 막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막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 잡았는데 어퍼컷 한 대 날리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놓쳤다, 그럼 무슨 개망신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건은 경찰들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교도관까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쪽팔리지. 그리고 또 한 10분 동안 달렸다면요, 괘씸해서 너가 나 지금 똥띠 올려 시키는 거야? 꼭 잡고 싶었을 것 같아.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케이틀린이 도망가다가 잡힌 곳이 어디냐면 그 도로 이름이 윌슨 스트리트입니다. 피해자 모의 성이 윌슨이에요. 애나 머라이어 윌슨.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케이틀린, 너 뭐한테 잡힌 거야 지금?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앞으로 절대 도망 못 가요. 2023년 10월 30일 사건 1년 5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한 열흘 만에 지금 법정에 앉은 거예요. 케이틀린은 무죄를 주장해요. 변호인 2명 써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무죄래, 거의 떼를 써요. 근데 그러기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주장은요, 사건 당일 케이틀린의 검은색 지프가 현장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게 CCTV에 잡혔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볼볼거리며 다녔다. 또 케이틀린이 휴대폰을 꺼놨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는 케이틀린 위치를 알 수가 없었는데 차에는 GPS가 있었습니다. 그 이력을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케이틀린이 휴대폰을 계속 꺼뒀다가 사건 벌어지고 나서 바로 다시 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그 동네에 검은 지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만약에 그 차가 케이틀린 거라 하더라도 케이틀린이 직접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목격자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목격자는 없지만 물리적인 증거는 있어요. 버려진 모의 자전거 있죠. 거기 핸들이랑 안장에서 케이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변호인은 왜 케이틀린 DNA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콜린 통해서 DNA가 묻었다가 다시 전달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럴 확률은 이론적으로 거의 없대요. 만약에 그 경우라면 콜린 DNA도 자전거에 있어야 하는데 콜린 건 없거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총기가 발사된 탄두에 고유한 흔적이 남습니다.
어느 총에서 발사가 된 건지 대조해 볼 수 있거든요. 수사팀이 케이틀린 소유의 9mm 시그사우어 권총을 시험해 보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랑 케이틀린 총에서 나간 탄두랑 매우 유사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총기 전문가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을 해요. 근데 변호인은 또 다른 금속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원래 이런 총기 관련 분석은요, 무조건 100%라는 게 없대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실험은 DNA도 그렇고 100%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걸 강조하면서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검찰, 세상에 있는 모든 총기를 다 조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좀 해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총기를 어떻게 다 조사를 해요? 자, 무엇보다 케이틀린이 도망간 거. 그것도 신분을 속여서 해외로 쫓겼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변호인은 케이틀린은 여행과 요가를 사랑합니다. 늘 그랬듯이 코스타리카에 여행 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여행 가면서 언니 여권을 써요? 그리고 항공권 구매하고 이메일 계정 아예 삭제해버리고 인터넷 쓸 때마다 위치가 노출될까봐 VPN을 켰어요. 선불비자 카드도 만들었어요. 신용카드 안 쓰려고. 이게 어떻게 평범한 여행입니까? 도주지. 코 수술한 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모든 증거가 지금 케이틀린이 범인이다. 너 아님 누구야. 내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또 주목받은 인물. 콜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콜린 너도 책임이 있어. 당연히 살인마인 케이틀린의 죄가 크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 맘 편하려고 두 여자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회피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고급 단어로 회피형이지 그냥 겁쟁이입니다. 겁이 많아요. 명확하게 관계 정리하지 않고 온오프 관계 유지하면서 뭐를 만났으니까 이거 행동 애매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회피형 인간이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상극이냐면 불안형. 근데 케이틀린이 불안형이었어요. 불안형은 더 가까이 있어줘, 날 봐줘, 나랑 시간 함께 보내줘. 근데 콜린처럼 회피형은 그럼 헤어져. 그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만나자. 케이틀린은 좋아하니까 또 만나고. 결국에는 이게 살인으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케이틀린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 모가 죽었으니까 케이틀린 100번 책임져야죠. 근데 이 살인사건의 동기가 질투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데에는 콜린의 도덕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법정에서도 나와요. 회피형 사람은요, 이게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고 넘기고 무시하고 애매하게 냅두는 그런 선택을 한대요. 근데 어쩌나 지금 살인사건이에요. 콜린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래. 나가야 돼요. 근데 법원 앞에 기자들이 막 모여있지, 카메라 있지. 그 순간 회피형의 두 번째 단계, 짧은 공격성이 나옵니다. 기자들, 카메라 막 밀치고요. 어떤 기자는 발을 그냥 꾹 밟았어요. 완전 세게. 기자 말로는 꽤 아팠다고 해요.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거든요. 고소할 거라 그랬어요. 물론 그동안 기자들이 얼마나 따라 붙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그동안 저 회피형 인간이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결국 저렇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심원은 단 2시간 만에 케이틀린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합니다. 형량은 30년 뒤 가석방 가능한 90년형 나왔어요. 케이틀린은 예상대로 바로 항소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 부모님이 케이틀린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든요. 혹시나 케이틀린이 책을 쓴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려고 부당사망 소송을 해요. 결과는 케이틀린, 모의 부모님께 각각 500만 불씩 정신적 피해 보상하고 250만 불씩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 징벌적 배상은요, 보상금이라기보다는 벌금에 가까워요. 너무 악질이라 돈이라도 내라, 이런 의미. 합의 1,500만 불 나왔습니다. 223억 원. 미국 민사 치고도 꽤 많이 나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케이틀린이 이 민사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해요. 서면으로 답변도 안 하고. 그래서 모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판사가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무죄니까 민사소송해. 나 항소할 거야.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또 민사소송 들어가기 직전에 케이틀린이 자기 계좌에 있던 돈을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엄마랑 언니 계좌로 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죄질도 나쁘고 반성도 없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내가 저지른 범죄, 그것도 살인을 흐린 눈 하는 거예요. 나 안 했음, 나 안 했음, 뭐 증거 다 있는데, 나 안 했어. 이 뭐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심장이 미어질까. 단 한 번도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당연히 케이틀린 그런 말 안 했고요. 콜린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넷플릭스 다큐에 보면 부모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엄마가 아직도 딸 방에 가서 옷장 열어가지고 옷 냄새를 맡아요. 옷뿐만이 아니라 뭐 아무거나 다 이렇게 모에 물건에다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는데요. 그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가 우리랑 25년을 함께 했으니 거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딸이 보고 싶을까. 또 다큐 마지막에 모의 가족이랑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라이딩 하거든요. 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찔끔합니다. 제목이 모라이어 윌슨의 진실과 비극이라는 다큐거든요. 바디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다면 또 바디캠 버전으로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오늘 사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제작을 지원해준 서프샤크 VPN도 잊지 마시고 꼭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